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1억을 빌렸는데 30년 뒤에는 4,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놀라운 비밀.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까요? 바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함께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상환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와 그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 배당 투자의 3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출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 30년 만기로 1억을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30년 후에 1억의 가치는 4,100만 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대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금융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10% 예금 금리가 있던 시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빌린 부채, 즉 빚은 어떨까요? 이 부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시점의 실제 가치는 물가의 상승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30년 동안 오른 물가 때문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 된다면 5분짜리 EBS에서 만든 이 영상을 딱 한 번만 보신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도 통화량을 계속 늘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즉 빚을 녹입니다. 정부의 부채도 물가의 상승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부채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금리가 4%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최대한 늦게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생겨도 중도 상환은 절대 하지 않고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부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갚아 나갈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 중에서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신용대출이나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투자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6%가 넘는 대출을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기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도 아주 길고 금리도 다른 대출에 비해 싼 편이며 대출 한도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환기간이 아주 길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않고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말 연말정산을 다들 하실 텐데요.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과 1인 가구는 연말정산 시 토해내야 할 금액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인적 공제와 절세 계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표에 나와 있는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주거비 마련을 위한 이자 부담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약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은 3억이고 금리는 4%, 연 이자를 1,200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연봉이 4천만 원쯤이라면 이 제도로 1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실이자 부담은 1,0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4% 금리의 대출이 3.4%의 금리로 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8천만 원쯤이라면
이것을 이용해 약 28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부담이 91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실제 금리는 3.04%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1억이 넘으시다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를 더 돌려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공제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면 그 차이만큼은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출을 인플레이션과 함께 갚아나가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서 실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로 활용해서 여윳돈으로 약 1억 원 정도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대부분 미국 지수 ETF 투자와 배당주들을 섞어서 투자한 결과 연배당 820만 원, 금융자산은 3.7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8%로 잡더라도 4% 금리로 빌려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평균 8%가 절대 쉬운 수익률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미국 지수 ETF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 이상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 흐름만 유지한다면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적립하고 있는 제 연금 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은 10%가 넘습니다. 모두 미국 지수 ETF에만 투자한 결과입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 큰 경제 규모로도 3%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으로 B2를 추천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대출에 대한 시각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도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믿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인 셈입니다. 한국인의 80%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자산 형성을 하는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만 추천드립니다. 현금 흐름이 끊어져 가는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대출 이자가 점점 부담스럽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부동산 규모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담대로 비투를 하는 이유와 그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현재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시 상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